충남 아산 출신의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아산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명수 의원입니다.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는 뭔가 확실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지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가 사회에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세상의 출발점이야 하고 그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과연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부터 반성을 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월호의 비극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을 다시 돌아보라는 경종이고 경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께서 발표한 국가 대개조 선언과 그 후속 조치야말로 선진 한국 진입은 물론 국민 행복 시대와 국민 안전을 새롭게 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국무총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일 맡으신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께서 사퇴 결심한 이후에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요. 네, 후임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 이게 조기에 매립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도 얼마간 과도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정의 공백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볼 때도 현 정홍원 국무총리의 역할이 여전히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국정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후임 총리께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랜 적폐를 혁파하고 또 안전을 혁신하는 등 국가 대개조라는 이런 지난한 명제를 남기고 떠나게 돼서 대단히 후임 총리께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후임 총리께서는 제가 부족했던 것, 소통과 통합의 국정 운영을 통해서 국가 개조라는 시대적 소명을 좀 완수해 주시고, 아울러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 행복을 열어가는 그런 소임을 좀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점을 요약하면 결국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한 국가 대개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난 5월 달에 이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과연 그 뒤에 우리 국무총리실이나 내각에서 국가 대개조를 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특히 컨트롤 타워 역할을 미흡하다 늘 지적을 받아왔는데 과연 국무총리실에서 이 국가 대개조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총리실에서는 이 계획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 개혁을 위해서 조직 개편 또 인사 혁신 이 문제를 입안을 해서 입법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안전 혁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장 중요한 안전 혁신 마스터 플랜은 총리실이 주도해서 지금 성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뭔가 종전과 다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기민하게 작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좀 그러한 점이 미흡하다. 그런 판단이 외부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혁신이나 전반적인 국가 대개조에 결국 컨트롤 타워 역할은 총리실입니다. 총리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독려를 해 주십시오. 후임 총리가 취임을 하게 되면 더욱 속도감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취임은 취임이더라도 우리 지금 현 총리님께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좀 더 밀도 있게 챙기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세월호 사건 대국민 담화문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정부 조직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6월 11일 날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니까 여전히 그 핵심이 이제 안전 분야인데 여러 가지 부처의 기능을 조정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안전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가? 안전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걸 통합했을 때 제대로 작동이 될 것인가? 현장과 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 또 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기능 이관 내용도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충분한 각계의 의견이나 부처의 의견이나 또 국민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이 과정적인 그런 그 타당성이나 그걸 거쳤느냐 하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좀 더 앞으로도 법은 개정안은 냈습니다만 국회 심의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보다 바람직한 그런 정부조직법이 되도록 그런 후속적인 보완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그동안에도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그런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안전처를 두는 것은 좀 더 조직화하자, 체계화하자. 지금 이번에 문제되었던 컨트롤 타워 문제를 해소하자, 전문화하자, 뭐 이런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다가 뭐 안전에 관한 해상 특수 이런 본부를 두어 가지고 그 본부에서 전문적으로 관장을 하자. 또 예산을 거기에서 협의권을 갖고 또 지방의 그 특별 교부세 배정권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의도를 담은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또 입법 과정에서 또 다듬을 부분이 있다면 다듬어졌습니다. 이번에 한번 만들면 다시 또 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육상과 해상 특수 재난본부 이런 그 본부 간의 유기적인 기능 연계성이라든가 이 안전 문제는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과의 어떤 그 이 컨트롤 타워의 연계성, 또 이 안전 통합한 내용 이외에 안전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 외에 다른 데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 더 많은 각계의 의견 수렴과 또 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최선이 아니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법에서 가능한 한 담고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처럼 전문가나 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꼭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소위 그 골든 타임의 이 구조 능력, 위기 대응 능력 그걸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처를 만들어서 그런 걸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적어도 이거는 대통령께서 담화문에서 말씀한 대로 첨단 장비와 고도 기술로 무장된 특수 기동 구조대 이걸 하루빨리 만들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걸 누가 어떻게 어디서 언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특수 구조 기능대를. 저도 이게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 수습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것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은 아쉬움으로서는 초기에 좀 이런 훈련된 조직이 있었으면 대응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성안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입법이 빨리 되면 그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이거는 저희들 경험으로 볼 때는
국가안전처를 만들기 전에 서둘러야 될 그런 네, 지금 과제입니다.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근거가 필요하다면 대통령 훈령을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이게 빨리 서둘러야 될 과제입니다. 당장 이제 7월부터 또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이 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제기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전차가 만들어진다 해도 제대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특수 기동 구조대, 소위 그 골든 타임의 구조 능력, 이 문제는 안전처 이전이라도 네. 서둘러서 조속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 판단을 합니다. 예, 좋은 조치가 말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은 6월 호국 보훈날과 관련해서 국가 보훈 정책 강화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보훈처의 부처가 대체로 장관급입니다. 우리는 지금 차관급이죠. 뭐 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정부 예산의 전체의 1.3%가 보훈 예산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많이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매년 지적을 하고 반복을 해도 6월 호국이단이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정말 이제 이 총리님께서 이제 퇴임을 발표는 하셨습니다만 이런 국가 보훈 문제 이거야말로 제대로 챙기고 이런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은 안 되지만 예산 문제나 부채의 위상과 기능이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되도록 다시 한번 챙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말씀이고 이 보훈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국가보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을 했고, 저도 이 국가보훈을 잘하는 것은 이건 국격과도 관계가 있다. 선진국이 전부 이 국가보훈에 대해서 이제 애를 쓰고 있고 본받을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을 하고 있고, 그동안 애를 써왔습니다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 인상을 해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는 조금 더 소홀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들어가셔서 좋겠습니다. 교육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관님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 치료나 지원 상태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기셔가지고 네. 제대로 지원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지금 후임 장관 후보자가 내정돼 있는 상태지만 이 교육부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훼손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가 대개조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 한번 간략해 주십시오.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육 분야의 안전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학교 내에서나 밖에서나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그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는 그 일이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 과제를 좀 중장기 추진할 거와 단기적으로 추진할 구분해서 좀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교육부 장관 겸직 사회부총재 신설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 분야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칫 교육 분야에 소홀할 수 있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과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 종전에 없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각 부처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부처 간의 그 협업이 필요한 분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그 교육과 사회 문화 이쪽 분야는 서로 관련 부처가 어떤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만 자신의 그 업무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의 부처들은 이제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그런 시스템이 이미 있지만 이쪽 분야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부처 간의 협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사회 부총리로서의 역할과 기능의 작동 시스템 이걸 준비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도 교육감 선거는 다른 의원들께 지적하셨습니다만 대체로 후보자도 정책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였다 이런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아마 교육계와 여야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선거 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소위 진보 교육감의 많은 당선입니다. 물론 보수와 진보의 개념 자체를 구분하는 것 어려운 일이고 좀 진부한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편의상 진보 성향 교육감의 다수가 됐을 경우에 적지 않은 여러 가지 갈등과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와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도 이제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라는 분들이 당선이 돼서 그때 중앙 정부와 그 교육감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교육 문제를 위해서는 그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나 전부 교육 당국에 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교육,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길러주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느냐, 이런 쪽에 협조를 해야 될 관계지 서로 다툼을 할 관계는 아니다 하는 그런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게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어려움 없이 서로 협업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감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서로 대화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교육을 더 좋은 교육으로, 나은 교육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뭐 교육을 잘해보자는 뜻과 목표는 같겠습니다만 방법론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관념적이고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대비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시도 교육감한테 많이 이양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육감의 권한도 일선 학교에 많이 이 대폭 이양하거나 부여하는 그런 방안, 그 중에 하나로 고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일은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90년대 이후로 교육부 정책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충남 태안의 해병대 캠프 참사를 기억하고 계시죠? 네, 직접 현장에 오시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소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 세월호 사고의 하나의 그 시그널이었습니다. 이때 제대로 안전에 관한 조치나 여러 가지 대비를 했더라면 아마 세월호 사고가 정말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교육부가 한 조치는 안전 유의하는 공문 보낸 게 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 유족들의 문제 이것도 해소가 안 됐고 안전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 유족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제가 보상금뿐만 아니라 장학재단 문제, 또 의사사 지정 문제, 명예졸업 문제, 추모비 권리 문제 일부는 됐습니다만 상당수가 그대로 있는데 조치가 되도록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학교 안전, 학생 안전 이 문제도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해주시죠. 교육부에서 공문 하나 보낸 걸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그 몇백 명의 학생들을 밤 9시에 배를 태워서 새벽에 도착하는 그런 배에다 학생들을 태울 수 있는가, 그런 그 상황 판단과 그런 인식이 이번 사고의 출발점이 됐을 수도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인 학생 안전, 학교 안전을 위한 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시 강구해서 제대로 교육이 필요한 건 교육을 하고 지원이 필요한 건 지원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교육부 장관님 이제 지금 검토하고 하신다고 하는 거 새로 후임 장관이 오시면 반드시 인계 인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은 그런 보건의료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좀 간략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그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뭐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복지 분야의 그 사각지대
해소하자 하는 것이고, 동시에 한쪽에서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방지하자 해서 두 가지로 예산을 효율화하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더 지원을 드리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제가 보기엔 좀 더 큰 틀로 봐야 됩니다. 보건복지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서로 보건복지 업무 시책도 연계성이 미흡한 것도 있고요. 이쪽 보건복지의 시책과 현장에 실제 이루어진 일과는 갭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대개조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사각지대, 여기 부정한 수급 문제, 이거 어제 오늘 얘기했는데 꼭 대통령께서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뭘 하라고 해야 이게 됩니까? 그 전에 해소가 안 됐습니까? 그 전에 이런 노력을 안 했습니까? 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진위계수 5분위 그 분배율, 이 최근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990년대나 그 2000년대 초보다는 아직도 나쁜 수준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만 근간에는 분배의 악화가 오히려 이게 가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국회는 정말 어려운 이 저소득층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 지난번 서울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 이제 4개월 지났거든요. 그 뒤로 어떤 보완책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복지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의 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그 복지 혜택을 드리자. 그리고 또한 그 부양 의무자의 기준도 획기적으로 완화를 해서 적어도 한 40만 명 이상의 그 수혜자를 증대시키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세밀하게 이걸 여러 가지 시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못 받는 소위 그 비수급 빈곤층 예. 약 11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정부 대책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합니까? 그런 이제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그동안에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너무 타이트했다 하는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부양해 줄 수 있는 자식이 있더라도 실제로 도움을 못 받는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융통성 있는 지원이 안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개정이 된다면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정부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지만 늘 사각지대가 있고 늘 그 정부의 대책이나 시책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챙겨서 정말 이 그물망 같이 촘촘한 그런 복지의 마음을 갖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불거진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는 문제, 특히 그 기초생활보장법 이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 측에도 다시 한번 이 법의 통과 이후에 여러 가지 복지 시책에 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기초연금법이 이제 어렵게 통과를 해서 우리가 처음 지급하는 게 언제죠? 지금 7월 25일을 첫 지급일로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총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쯤 됩니까? 총 아마 제가 확실하게 지금 금액 예산은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금액 자체를 아는 것이 네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로서는 우선 이거를 현장에 가서 이런 문제를 어르신분들하고 대화도 해봤고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대화봤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폭주는 물론이고 아직도 홍보라든가 최종 전달 체계가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현장 점검이나 현장의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걸 들어서 피드백을 해서 보완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불과 한 달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급하고 난 뒤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현장에 이런 그 전달 체계를 확인하고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성요양 병원 문제 지난번에 도 했고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데 계속 이게 보완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저희들의 안전 관리 기준이나 안전 의식을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답변하시고 또 사고가 나면은 또 다른 말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대로 요양병원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안전 문제 이게 점검 결과 지난번 일제 점검했는데 문제가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상당수의 어떤 지금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추가적인 지금 실태 조사를 그리고 하고 안전 있습니다. 투자 문제 때문에 재원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아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요양병원의 안전 기준을 강화시켜서 출발할 때부터 안전을 갖추도록 해야죠. 예, 지금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안전 기준 그리고 인력 기준, 특히 야간 당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그 안전 기준을 높이는 그런 제도 개혁을 지금 제대로 해야 개선하는 되겠습니다. 마련 문제는 중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사고가 나는데도 반복되는데도 별다른 변화와 별다른 보완이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이 연결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네. 이 문제도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하고 반드시 사고의 고리를 끊도록 이거 장관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국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지도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가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네, 이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